2019년 10월 29일 화요일 돈다방 미쓰리 시작하겠습니다. 10월 마지막 날이 되면은요, 가수 이용 씨가 부른 잊혀진 계절이라는 노래가 라디오에서 최소 한 번 이상은 나오게 되죠. 제가 1년 전에 10월 31일쯤에 아니 도대체 10월의 마지막 밤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지금도 기억하고 있느냐, 뭐 그런 약간 이상 야릇한 멘트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또 1년이 지나고 그 잊혀진 계절이라는 노래의 가사를 다시 한번 되새겨 보니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라고 했던 그 고민이 해결이 됐습니다. 예, 뜻모를 이야기만 남긴 채 헤어진 날이더라고요. 시간이 굉장히 빨리 지나가고요. 올해 가을은 특히 매우 긴 것 같습니다. 저에게 약간 변화가 생겼다면, 예전에는 정말 한 번이라도 하늘을 쳐다본 적도 없었고, 예, 그랬는데, 어느 순간부터, 특히 올해 들어와서는, 봄에는 그 딱딱한 얼음 땅을 뚫고 솟아나는 새싹을 응원하기도 하고, 한여름의 푸르름에 정말 아주 시원함을 느끼기도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올해는, 예, 제가 키우고 있는 강아지가 그 풀숲에 들어가서 진드기를 물고 와가지고 우리 집에 진드기가 퍼지는 바람에 진드기 박멸 작전 때문에 또 한동안 힘들었었는데요. 그리고 올해 가을은 하늘을 바라보면서 가을을 만끽하기도 하지만 아직은 글쎄요 그렇게 막 단풍이 막 진다라는 느낌은 예, 들지 못했습니다. 몇 년 전에 제가 행운이를 키우기 전에 저 혼자 지낼 때 정확한 날짜도 기억하는데요. 11월 17일 날. 예, 그때, 제가 혼자서 창경궁, 뭐, 경복궁을 한번 돌았던 적이 있었거든요. 예, 그때, 창경궁 후궁에 들어가서 그 단풍이 우거진 그 단풍진 모습을, 예, 봤던 기억이 있는데, 참 그때 추웠던 기억이 납니다. 예. 뭐 그렇게 여유는 없었습니다만 어차피 지나가는 시간인데 왜 이렇게 답답하게 내가 방에 틀어박혀서 이 소중한 시간을 버리느냐, 바람이라도 쐬고 오자 그래서 한번 광화문 일대를 예, 돌았던 기억이 나는데 지금도 예, 그날의 어떤 그런 느낌은 계속 간직하게 되더라고요. 예, 가끔씩 여러분 혹여 지금 힘든 일이 있으시더라도 다른 거 생각하실 여유가 없으시더라도 최소한 하늘 한 번 정도는 하루에 한 번씩 쳐다보는 여유를 좀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가면 내가 그때 왜 그렇게 그 문제를 가지고 그렇게 끙끙 앓고 있었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자 과연 2019년 10월 마지막 날에 잊혀진 계절이라는 노래가 얼마나 많이 나올지. 예. 근데 몇 년 전부터 우리나라는 사실 뭐 잊혀진 계절이라는 노래보다는 할로윈 데이가 굉장한 이벤트로 예, 자리를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몇 년 전만 하더라도 대형마트에서 할로윈 관련된 어린이 파티용품 같은 걸 좀 팔았었는데 올해 들어와서는요. 아직 좀 기간이 남아있는 수능과 그리고 빼빼로데이를 같이 해가지고 뭐 초콜릿이라든가 비스켓 이렇게 할로윈 제품들을 많이 성인 대상으로 판매를 하더라고요. 참 돈이 되기 위해서 예, 돈으로 만들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참 머리 쓰는 거는 예,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자, 잠시 전에 끝난 뉴욕 증시는 예,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S&P 500이 7월 달에 기록한 최고치를 경신했고요. 그리고 기업 실적도 예상보다 양호한 실적들을 발표하고 있다. 그리고 연준이 금리 인하할 것 같죠? 거기에다가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 기대감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여기에 브렉시트도 연장이 됐습니다. 이날은요. 가만히 있어봐라. 악재가 어딨어?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전혀 악재를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좋은 이야기도 좀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심해야 됩니다라는 이야기도 전해드릴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께서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미쓰리, 네가 조심하고 리스크를 전달해 주는 거는 참 좋은데 그렇게 겁이 많아서 그렇게 조심스러워서 어떻게 매매를 하니?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딱 한마디만 드리면요. 다른 건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대한민국에서 주식을 많이 매매한 걸로는 손가락 안에 들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다른 건 모르겠습니다만 저처럼 매매를 과격하게 한 사람은 저는 그냥 조금 거짓말 보태서 제가 1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증거금 100%짜리는 매매를 아예 안 했어요. 그게 증거금 100% 되는 기업들은 조금 좀 그렇게 그렇죠. 완전히 안정적인 건 아니잖아요. 기업이 어느 정도 좀 신뢰도가 있어서 신용으로도 이렇게 주식을 살 수 있고 결국 그 기업, 그 종목을 신용으로 담보 잡고 돈을 빌려줄 수 있다는 건 그만큼 좀 안정성이 있다는 거니까. 그런데 증거금 100%라는 종목은 신용을 쓸 수 없다는 거니까 제가 증거금 100% 되는 종목을 매매하지 않은 이유는 증거금 100%는 안정하지 않아서 이게 아니라 미수 몰빵이 안 돼서 안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매매했던 사람인데 이거죠. 좋은 건 좋은 거지만 리스크를 체크하지 않으면 그리고 조심하지 않으면 여러분들께서 너무 그렇게 조심해서 어떻게 매매를 하니? 라고 걱정해 주시는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걱정해 주시는 건 너무나 고마운데요. 만약에 걱정하지 않았다가 어떤 일이 터져서 여러분들이 손해를 보신 다음에 아이고 좋아라 나 손해봤어라고 웃으실 수 있으시면 그런 얘기 저한테 해주시면 됩니다. 예, 저는요 제가 돈에 관련된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 보아온 모든 투자자들 중에서 그리고 사람들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마인드가 뭡니까? 돈 잃고 기분 좋아하는 사람 한 명도 못 봤어요. 그래서 즐기는 건 즐기고 매매를 하는 건 좋습니다. 수익 나는 건 좋습니다만 항상 리스크는 체크를 하시면서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께 여러분 이런 리스크가 있으니까 조심하세요. 제가 예전에는 여러분 어느 정도 현금을 좀 확보하세요. 고점에서 현금을 좀 갖고 계세요. 라는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요즘 최근에 유료 방송으로 종목까지 제공하는 그런 짓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고점에서 현금 보유를 하고 지금 증시가 여러 가지 리스크가 있다라고 하지만 불안하시면 매매를 좀 하기 어려우시면은 현금도 투자고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치고 빠지고 매매하셔도 괜찮다고요. 그러나 방망이는 좀 짧게 갖고 가야 된다라는 거죠. 자, 이날 10월 28일 월요일 뉴욕 증시는요. 다우지수가 0.49% 상승해서 27,090포인트, 27,000포인트로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나스닥은 1.01% 상승한 8,325포인트, S&P 500은 0.56% 상승한 3,039포인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국제 금값은요. 전일 대비 온스당 9.50달러, 0.6% 하락해서 1,495.80달러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날 국제 금값이 하락한 이유, 즉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후퇴된 이유. 지난주 금요일은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부각됐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미시간대 소비자 태도지수가 전월 대비 잘 나왔지만 예상보다 부진했고 두 번째는 영국의 불확실성이라는 것이 있다 보니까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부각돼서 금값이 올랐습니다만 잠시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날은 악재가 도대체 어딨어?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악재가 없다 보니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후퇴됐죠. 그래서 국제 금값이 9.50달러 하락했습니다. 자, 안전자산 선호 현상을 뒤로 후퇴시켰던 그 가장 큰 이슈가 뭐냐면 바로 영국의 브렉시트가 연장됐다는 거죠. 프랑스는
사실 연기시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완전히 그냥 10월 31일 날 영국이 어찌 됐던 간에 그냥 될 대로 되라 이건 아니었고요. 내년도 1월 말까지 주지 말고 한 보름 정도, 그러니까 11월 15일 정도만 주자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만 존슨 총리가 마크롱 대통령한테 또 전화를 해가지고 구워 삶은 거죠.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마크롱 대통령이 지난번에 아일랜드 총리도 구워 삶았잖아요. 예, 그리고 마크롱 대통령도 구워 삶았죠. 물론 아일랜드 총리에게는 재정 지원을 해주기로 했지만 이 존슨 총리가 이 말빨이 좀 센 것 같습니다. 예. 자, 어쨌든 존슨 총리가 프랑스 대통령과 통화를 한 다음에 프랑스가 막판에 입장을 바꿔서 오케이, 알았어. 그러면 2020년 1월 31일까지 브렉시트는 연기되는 걸로 결정이 났습니다. 29일 날, 현지 시간 29일 날 공식 발표를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그러면 내년 1월 31일까지 무조건 기다려야 되는 거냐?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탄력적인 연기입니다. 즉, 그 얘기는 뭐냐면 1월 31일까지 3개월 정도 여유 있게 기간을 주고 그 안에 영국 하원에서 지난번 존슨 총리가 아일랜드 총리를 구슬려서 융커 위원장이랑 합의를 보고 27개국의 만장일치를 얻어낸 그 합의안을 가지고 영국 의회에서 11월 달 혹은 12월 달에 승인이 되면 굳이 내년 1월 31일까지 기다리지 말고 뭐 12월 1일이나 혹은 1월 1일 날 탈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탄력적인 합의안을 결정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결국 영국의 브렉시트는요. 올해 3월 29일이었다가 또 4월 12일이었다가 또 10월 30일이었다가 이제는 내년 1월 31일까지 이렇게까지 유럽연합이라는 조직에서 영국이라는 나라가 탈퇴함에 있어서 정말로 힘겹네요. 이렇게 힘든 이유가 뭐냐면 물론 뭐 합의안이 영국 의회를 통과하지 못했던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이렇게 어떤 조직에서 하나가 이탈되기 시작하면 이거는 이젠 도미노가 될 겁니다. 저는 내년의 화두는요. 유럽연합 해체가 될 가능성도 저는 무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당장 뭐 스페인도 지금 약간 그런 부분이 나타나고 있고요. 영국 내에서도 아일랜드도 지금 내년에 다시 주민자치 투표를 통해서 분리를 또 준비하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하나 둘씩 여기에다가 이제 재정 적자 문제까지 아마 겸해지면 내년에는 아마 이 영국을 기점으로 해서 여기저기서 유럽연합 탈퇴하겠다는 이해가 나올 가능성을 무시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 얘기는 잠시 뒤에 다시 한번 해드릴게요. 자, 그리고 안전자산 선호 현상을 뒤로 후퇴시켰던 두 번째 이슈가 바로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이죠.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주가 띄우기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28일 날 시카고로 가는 에어포스 원 탑승 전에 기자들에게 중국과 무역 합의에서 중요한 부분에 대해 예정보다 앞서 서명할 수 있다라고 했지만 나온 얘기는 그냥 에이펙에서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1단계 합의라고 부르지만 그것은 매우 큰 부분이다. 1단계는 농민 보호뿐 아니라 은행 서비스 부문의 요구를 살피는 것도 포함한다. 어쩌면 예정보다 조금 더 많이 앞서 서명이 가능하다라고 했습니다. 미쓰리는 개인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캐릭터를 매력적으로 느끼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방송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좀 예쁘게 얘기하지 않는 이유는 트럼프 대통령이 2017년도에 세제 법안을 내놓기 직전에 조만간 3, 4주 내에 어마어마한 역사적인 위대한 이렇게 해서 막 뻥튀기를 했죠. 그런데 3, 4주 내에 내놓지도 않았고요. 그렇게 또 막 어마어마하고 역사적이지도 않았습니다. 문제는 뭐였냐면 트럼프 대통령 입으로 3, 4주라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2월 28일 날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에서 연설할 때 그때 발표할래나? 아니면 3월 달에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그때 할래나 하면서 시장은 계속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했던 3, 4주의 일정을 맞춰서 기대감이 있었었거든요. 그런데 약간 트럼프 대통령이 엇박자로 감세 정책을 내놨습니다. 저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매우 경이로운 어마어마 이렇게 막 그 과장된 단어를 쓰는 거를 그렇게 좋아하지도 않고, 두 번째는 좋아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신뢰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죠.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이렇게 시카고로 가는 에어포스 원에서 왜 트위터에다가 하지? 그런데 트위터에다가 올리지 않고 굳이 기자들 앞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뭘까요? 증시 띄우기입니다. 자, 그리고 국제 금값은 이렇게 영국의 브렉시트 연장 결정과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 기대감이라는 두 가지 재료를 가지고 국제 금값이 하락했습니다만, 지금 시장에서는 여전히 10월달 FOMC 금리 인하 가능성이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저는 개인적으로 선반영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날 국제 유가는요, WTI가 전일 대비 배럴당 85센트, 1.5% 떨어져서 55.81달러가 됐습니다. 이날 국제 유가가 왜 떨어졌냐면, 시장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중국의 9월달 공업이익이 전년 대비 5.3% 감소했대요. 최근 4년 내 최대폭의 감소래요. 그리고 러시아 에너지부 차관이 추가 감산을 이야기하기에는 좀 이른 시점이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날 국제유가가 왜 하락했느냐? 5일 동안 올랐잖아요. 장마다 망둥이 날 수가 없잖아요. 5일 정도 올랐으면, 하루 정도 떨어져야죠. 좀 더 떨어질 수도 있고요. 여기에다가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해드리냐면, 이날 국제유가가 좀 떨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얼마나 바랬는지, 이날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월요일이었잖아요. 그러면 수요일날 미국의 원유 재고량이 발표가 됩니다. 그럼 최소한 한 화요일 정도, 내일 수요일날 발표되는 미국의 주간 원유 재고량이 전주 대비 얼마 어떻게 될 것이다, 이런 전망치가 나오는데, 벌써 월요일인데 이번 주 수요일날 발표하는 주간 원유 재고량이 70만 배럴 증가될 거라고 예상되고 있다. 지난주에는 6주 만에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6주 만에 감소세를 보였다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아마 그래서 국제유가가 하락했다 다시 상승했죠. 그러나 그 뒤에 석유협회에서 국제유가 증가했는데, 재고량 증가했는데라고 했지만 그 내용을 무시한 채 미국 에너지정보청에서 발표되는 170만 배럴 감소를 가지고 국제유가가 상승했습니다. 자, 이날은 뭐예요? 5일 동안 상승했으니까 좀 떨어져야죠. 그 떨어지게 하는 이유를 바로 미국의 원유 재고량 이번 주에는 다시 증가세로 돌아설 것 같다라는 제목을 달아줬고요. 그리고 러시아 에너지부 차관이 추가 감산을 이야기하기는 이른 시점이다.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오펙은 12월 5일부터 12월 6일까지 회의가 진행되기 직전에 국제 유가가 떨어지면 한 51, 52 그 정도 선이 되면 그때 이제 감산을 더 확대한다라고 얘기하지, 지금 국제유가가 해서 5일 동안 올라서 55달러까지 올라왔는데 굳이 여기서 아무리도 이번 12월 달에 감산 연장해야겠어요, 확대해야겠어요, 이렇게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날은 국제유가가 그동안 5일 동안 상승했기 때문에 약간 식혀가는 분위기를 좀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날은 국제유가가 하락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국제 유가는요, 오펙의 추가 감산 기대, 그러니까 국제 유가가 크게 하락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조절해 주는 거, 그리고 그게 만약에 호재라면 악재는 뭐냐면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감입니다. 자, 이날 발표된 경제 지표는요, 9월달 전미 활동 지수가 8월달에 0.15였는데 9월달에 마이너스 0.45로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9월달 무역 수지 적자가 704억 달러를 기록했는데요. 시장 전망은 737억 달러를 예상해서 시장 전망보다 27억 달러 적자가 감소했다고 합니다. 이거는 호재죠. 그리고 지금 현재 10월달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 93.8%였는데요. 이제 94.1%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지금 제가 금값을 얘기해드리면서 그리고 국제 유가를 얘기해드리면서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 기대감, 무역 협상 기대감, 그리고 영국의 브렉시트 문제, 이날은 진짜 어떻게 보면은 악재가 전혀 없어 보였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조금 조심해야 될 부분을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잠시 전에 국제 유가 5일 동안 올랐으니까 쉬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했던 것처럼 지난주 금요일 날 뉴욕 증시가 상승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월요일 날도 상승했습니다. 그러면 이대로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쫙 상승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렇지가 못하니까 그럼 우리는 지금 전혀 악재가 보이지 않는 것처럼 굉장히 좋아 보이지만 과연 증시나 인생이나 계속 한쪽 방향으로 가는 게 없다라는 가정하에 만약에 증시가 꺾인다면 무엇 때문에 꺾일 거라는 거를 계속 염두를 둬야 된다는 거죠. 자, 27일 날 아르헨티나에서 대통령 선거가 진행이 됐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중도좌파 성향의 알베르토 페르난데스 후보가 지금 현재 대통령보다 7% 넘는 격차를 보이면서 새로운 대통령으로 당선이 됐습니다. 자, 이날 아르헨티나에서는요, 올해 연말까지 중앙은행에서 은행 계좌를 통한 개인의 달러 매입을 한 달에 200달러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은행 계좌를 통한 개인의 달러 인출, 달러 출금은 한 달에 100달러로 제한했습니다. 자, 왜 그럴까요? 지금 현재 왜 아르헨티나 대통령 선거가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냐면 이 나라는 빈곤율이 35%고요. 중앙정부 부채가 GDP의 80%에 달하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지금 이번에 대통령 당선된 페르난데스 후보가 지난 9월 달에 예비선거에서도 이미 당선의 기대를 키웠기 때문에 이걸 걱정했던 거죠. 아이고, 곳간이 비었는데 지금 저 페르난데스 후보는 오히려 더 노동자 임금을 인상한다든가 연금 등 복지를 확대한다든가 공교육을 확대한다든가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결국 돈 풀겠다라는 거거든요. 재정 지출을 확대하겠다라는 거거든요. 돈이 어디서 나서. 그리고 지난번에 IMF에서 560억 달러 빌릴 때 그중에서 560억 달러 중에서 지금 440억 달러가 이미 아르헨티나 정부 손으로 들어갔는데 그렇게 IMF에서 아르헨티나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니네 우리가 돈 빌려줄 테니까 긴축 정책해서 빚 갚아야 돼. 그러기 위해서 니네 성공하라고 이거 해주는 거야? 잘하라고 해주는 거야? 라고 지원을 해줬는데 지금 대통령이 돈 풀 생각하고 있고 그죠? 그래서 IMF에서도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아, 쟤 왜 저러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자, 나머지는요. 560억 달러 중에서 440억 달러를 이미 지금 IMF에서 차입을 해줬고요. 나머지 120억 달러에 대해서는 12월 달에 IMF에서 아르헨티나가 어떻게 하고 있나 보자. 그런 다음에 결정을 하고 지급을 하게 되겠죠. IMF에서는 좌파 정부, 즉 페르난데스가 대통령이 되면 큰 손실을 감수해야 될 것이다. 이거 누구한테 얘기했습니까? 아르헨티나의 채권자들에게 얘기했습니다. 당신들 아르헨티나에다가 돈 빌려줬습니까? 조심하세요. 이렇게 경고를 했었거든요. 자, 이 아르헨티나가 IMF에서 돈을 빌렸는데 오히려 재정 긴축을 하는 게 아니라 돈을 더 쓸 생각을 한다. 그럼 IMF 입장에서는 고심을 하게 되죠.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이 과연 12월 달에 얼만큼 아르헨티나 새로운 대통령이
IMF를 잘 설득시킬지 설득을 시켜야 될 텐데요. 예. 그리고 또 하나 아르헨티나에서 지금 이 중도좌파 페르난데스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서 또 뭐가 문제냐면 남미 공동시장인 메르코스루가 분열되는 지금 또 조짐이 보이죠. 브라질에서 만약에 페르난데스 후보가 메르코스루 이거 인정하지 않으면 동의해주지 않으면 우리 이거 탈퇴할 거다라고 얘기하면서 지금 아르헨티나라는 나라에서 페르난데스 후보라는 중도좌파 대통령이 당선된 것만으로도 주변에서는 걱정하고 긴장하고 있는 겁니다. 자, 앞으로 어떻게 될지 예, 계속 지켜봐야 됩니다. 저는 제가 2017년도에는 정말 주식의 주제도 모르는 사람도 웬만한 좋은 종목 사면 돈 벌 수 있는 장. 2018년도는 선수들의 장. 2019년도는 프로들의 장. 2020년은 울트라 캡숑 짱 프로들의 장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저는 제가 작년에 1년 전에 모든 전문가들이 2019년도 미국이 경기가 너무 좋아서 금리를 인상할 거예요라고 주장했던 뭐 한 번, 두 번, 세 번 주장했던 그분들이 정말 쟤 미친 거 아니야? 그런 이야기를 할 정도로 저는 1년 전에 2019년 미국이 금리를 인하할 거라고 얘기했던 사람입니다. 내년에는요, 저는 금리를 인하하고 인상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2020년의 트렌드는 분열이 아닐까 싶어요. 분열. 예.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지금 영국도 아일랜드가 지금 분리독립 준비하고 있고 스페인도 마찬가지고 당장 영국이 어쨌든 1월 31일 전에 브렉시트가 되면 다른 나라들도 분명히 자극이 될 겁니다. 자, 그 얘기 이제부터 해드릴 텐데요. 자, 영국의 브렉시트는 어떻게 진행될 거냐면 이제는 1월 31일까지 확실한 연기가 됐고 그 안에 그 합의안이 의회를 통과하면 12월 1일 안 되면 그러니까 11월 달에 의회 통과하면 12월 1일로 12월 달에 의회를 통과하면 1월 1일로 탄력적으로 브렉시트 기간을 정해줬습니다. 이제 영국은 노딜 브렉시트라는 우려를 뒤로하고 존슨 총리가 조기 총선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존슨 총리는 12월 12일을 원하고 있죠. 자, 이날 존슨 총리가 노딜 브렉시트가 이제는 안 되게 됐고 1월 31일까지 넉넉히 기간을 잡아놓자 동의안에 대한, 즉 조기 총선을 상정시키고 동의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했습니다만 찬성이 299표, 반대가 70표, 그리고 노동당은 완전히 표결을 기권하는 바람에 또 불가능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존슨 총리는 다시 현지 시간 29일 날 12월 12일 총선에 개최한다는 내용의 단축 법안을 다시 상정할 거라고 합니다. 언뜻 보면 미친 생각인 것 같죠. 아, 지난번에 2번 했잖아. 안 됐잖아. 또 안 됐어. 근데 또 하겠대요. 아이고, 저 고집을 어떻게 하면 좋아. 그런데 왜 존슨 총리가 29일 날 12월 12일 총선 개최한다는 내용의 단축 법안을 다시 상정할 생각이냐면 자유민주당이 그리고 스코틀랜드 독립당이 12월 12일 말고 12월 9일이라면 그리고 브렉시트가 연기된다면 또 하나 총선 이전까지 브렉시트 합의안 승인을 보류한다면 조기 총선에 찬성하겠다라는 겁니다. 즉 그 얘기는 뭐냐면 자유민주당과 스코틀랜드 독립당이 생각이 좀 바뀌었던 거죠. 브렉시트 연기된다면 자 연기됐습니다. 1월 31일까지. 그리고 노딜도 지금 불가능해졌습니다. 거기에다가 총선이 열리기 전까지 지난번에 존슨 총리가 아일랜드 총리를 구슬려서 융커 위원장을 꼬셔서 27개국의 만장일치를 받아낸 그 합의안의 승인을 총선 이후에 승인하겠다고 의회에 상정시키겠다라고 한다면 조기 총선을 찬성한다고 했기 때문에 존슨 총리가 자신감을 좀 얻은 거죠. 그래서 29일 날 다시 조기 총선 상정시킵니다.
12월 12일은 크리스마스인데 뭐 12월 12일과 12월 9일이 뭐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생각해 보면 한 그래도 12월 9일은 그래도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조금은 덜 나니까 그죠? 예, 그래서 12월 9일 날 조기 총선 가능성 예. 한번 또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잠시 전에 2020년 트렌드는 분열이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그 첫 번째는 영국 내에서도 아일랜드가 내년도죠. 내년도에 그 분리를 하는 그 투표를 하겠다라고 선언을 했고요. 문제는 뭐냐면 저는 개인적으로 한 2, 3년 전인가요? 제가 방송에서 언제라고는 제가 말씀드릴 수 없지만 미쓰리가 생각했을 때는 저는 유럽연합은 해체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2011년도에 그리스가 디폴트 될 것 같았고 이탈리아가 디폴트 될 것 같았고 스페인이 우려스럽습니다만 그때만 하더라도 우리는 2008년도 미국발 금융위기를 겪어내면서 으쌰 힘을 합치자 이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런 분위기가 마지막까지 2016년 1월 달에 중국 증시가 개박살 나면서 2월 달에 엔화가 급등하면서 각국의 정책 공조 기대 그게 마지막이었었거든요. 그래서 2011년만 하더라도 훈훈했단 말이에요. 예. 야, 우리 무너지면 안 돼. 도와주자. 야, 그리스 디폴트 되면 이탈리아 되고 이탈리아 되면 더 커지는 스페인 되고 그러지 말자 이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분위기가 다르다라는 거죠. 특히 뭐가 문제냐? 유럽연합은 영국을 포함해서 28개국이 지금 포함되어 있는 조직입니다. 어떤 조직이 형성되면 우리는 비용을 내죠. 그 조직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어떤 혜택도 있을 거고, 그리고 하다못해 28개국 정상들이 만나서 차라도 마시면 차값이라도 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28개국이 일명 분담금이라는 제목을 달고 유럽연합에다가 회비를 댑니다. 예. 그 회비 이름이 분담금이죠. 근데 28개국이었던 나라가 28개국 나라가 n분의 1로 모두 똑같이 냈던 건 아니고요. 이 기준이 좀 있었거든요. 각 회원국 국민 총소득의 1.0%.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뭡니까? 잘 사는 나라가 좀 많이 내는 거겠죠? 특히 융커 위원장이 1.0%를 1.11%로 분담금을 좀 상향 조정을 시켜 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가뜩이나 n분의 1도 아니고 그죠? 그럼 n분의 1이라고 해도 28개국 나라를 28로 그러니까 분담금 그 비용을 28로 나누는 게 아니라 나눠도 그런데 여기에 영국이 빠져나오면 27개국이 되니까 각국의 부담금이 더 커지게 되는 거죠. 가장 부담이 많이 커지는 나라가 바로 어디겠습니까? 독일이거든요. 왜냐? 이 EU의 분담금은 각 회원국 국민 총소득의 1.11을 내야 되니까. 근데 지금 독일 어때요? 힘들어요. 제조업 PMI 지표가 40일밖에 안 나오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영국이 유럽연합을 탈퇴하면 독일이 유럽연합 분담금을 2배 이상 더 내야 된다고 합니다. 내년도에 150억 유로를 내고요. 2020년에는 330억 유로, 즉 2배 이상을 더 내야 되고요. 그리고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는 2020년에는 50억 유로, 2027년도에는 75억 유로로 50% 이상 더 내야 된다고 합니다. 자, 예산 기여도가 가장 큰 나라가 독일인데 독일이 열 받겠습니까? 안 받겠습니까? 독일만 받을까요? 자, 그래서 이 분담금 문제가 경기가 좋으면 괜찮아요. 근데 경기가 나쁘면 이런 게 다 짜증이 나는 거예요. 경기가 내가 돈을 잘 벌면 어디 모임 나갔는데 까짓 건 야, 오늘은 기분이다 내가 낼게.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돈이 없는데 내가 지금 직장도 이제 없고 막 그런데 겨우 좀 어떻게 모임이라고 오랜만에 모임이라고 나갔는데 거기 모인 사람들이 야 아무개는
뭐 이번 달에 그냥 뭐 했으니까 이번 달에 내지 말고 우리가 조금 더 분담하자. 이렇게 되면 얼마나 짜증이 나겠습니까? 왜 그래요? 왜 짜증 나겠습니까? 내 주머니가 비었기 때문에 짜증이 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유럽연합에서 영국이 탈퇴하고 독일이 분담금을 더 내고 뭐 독일은 분담금을 내겠죠. 예. 왜냐하면 독일은 유럽연합에서 받은 혜택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 문제는 결코 우리가 쉽게 넘어갈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고요? 돈에 연결된 문제거든요. 제가 그랬죠? 돈 잃고 기분 좋은 사람 아무도 없고요. 예. 그리고 돈 문제는 무력이 혈육을 이긴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 얘기를 이론적으로만 알고 있었거든요. 야, 근데 저는 정말 제 주변에서 이 돈 때문에 자기 부모님을 고소하는 사람들을 직접 봤어요. 그 정도로 돈이라는 건 무섭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경제가 어렵다라는 표현보다는 빈익빈 부익부로 좀 팍팍해지고 그러면 있는 사람들은 있는 사람대로 그냥 갈 길을 가지만 없는 사람들은 그만큼의 불만이 커지게 될 것이고 그런 불만들은 결국 정부로 화살이 돌아갑니다. 근데 정부로 화살을 돌려놨더니 젠장 맞을 분담금을 겁나 내고 있네? 야야야 우리도 탈퇴하자. 이렇게 탈퇴 러쉬를 만들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자, 상황이 이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증시 띄우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좀 국내에서 탄핵 같은 것에 대한 어떤 리스크를 갖고 있자 뭔가 돌파구가 필요했죠.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원하는 걸 아무것도 얻고 있지 못합니다. 못했었습니다. 첫 번째, 경제 대통령, GDP 경제 성장률, 3% 안 돼요. 불가능해요. 이번 3분기에 발표되는 3분기 미국의 GDP 경제 성장률 1.6밖에 안 나온대요. 1분기 때 3.1, 2분기 때 2.1, 3분기 때 1.6, 그러면은 속된 말로 그냥 물 건너간 거예요. 올해 3분기 경제 성장률은. 그럼 트럼프 대통령이 목에 걸고 싶었던 메달, 경제 대통령. 두 번째, 북한을 비핵화 만든 대통령. 자, 북한 하는 짓 보세요. 예. 올해 넘기지 말라고 하죠. 이제 북한이 미국을 협박하는 지경이 됐습니다. 거기에 세 번째,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 얘는 빨리 끝내도 안 되고 너무 길게 끝내도 안 되고 아주 트럼프 대통령이 머리 아프게 된 상황입니다. 여기다가 뭐 노벨 평화상은 그냥 진작에 물 건너 갔던 거고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것들을 뭔가 좀 이렇게 전환시키길 무언가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뜬금없이 나왔던 얘기가 이슬람 국가의 순회, 미군의 작전으로 사망했다. 예.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자 이란 외무부에서 미국은 항상 그랬듯이 이들은 그냥 유효기간이 지나자 제거했을 뿐이다 라고 얘기했고 이렇게 한 이유는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판에서 그러니까 재선용으로 좀 자기한테 유리하게끔 하기 위해서 이용해 먹은 트럼프 대통령의 트럼프 카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죠. 이날 국제금값이 하락했는데 하락한 이유가 뭐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굳이 트위터가 아니라 에어포스원을 타면서 기자들에게 예정보다 앞서서 서명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투자자들이 얼마나 기대하겠습니까? 그죠? 거기에다가 예정보다 앞서 서명할 수도 있고 또 생각보다 많은 것들, 매우 큰 부분이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시장은 상승할 수밖에 없죠. 여기에다가 연준은 뭐 금리 인하하니까 물론 트럼프 대통령은 성에 안 차겠지만 지금 괜히 또 연준 금리 인하하겠다고 저렇게 하고 있는데 거기다 또 괜히 불 붙이면 언론한테 욕먹으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면 연준은 금리 인하해서 벌써 여러분 7월달, 9월달, 10월달 세 번 금리 인하면 0.75% 인하되는 겁니다. 자, 금리 인하되고 있죠. 그리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S&P 500이 최고치를 경신했다는 부분에 있어서 막 만세를 하고 좋아합니다. 왜요? 자기 대통령, 경제 대통령이라는 거를 어필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저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모든 것들, 특히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은요,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 재선에 유리하게끔 만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과장이 들어갔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중국 생각은 좀 다르죠. 제가 만약에 시진핑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예. 제가 만약에 시진핑이라면 저는 쉽게 트럼프 대통령 좋게 해주진 않을 겁니다. 뭐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뭐 예정보다 앞서서 서명할 수 있고 매우 큰 부분이 될 거고 막 얘기하지만 중국이 이런 부분을 깨지는 않겠죠. 예, 그러나 농수산물을 400억에서 500억 달러 사주기로 했는데 뭐 그렇게 안 사준다든가 버팅기고 있다든가 아니면 야 이거 사주려고 했더니 우리나라에서 수요가 그렇게까지 이렇게 필요하지 않네 뭐 이런 식으로 하게 된다든가 이런 얘기가 조금 언론 플레이만 받으면 또 상황은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모든 분위기는 철저하게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트럼프 카드를 돌리고 있는 겁니다. 자기 재선을 위해서. 자, 우리는 그럼 뭘 준비를 해야 되냐? 이번 주 초에는요. 일단 월요일날 스타트 미국 증시 좋았습니다. 진짜 악재가 안 보였어요. 아르헨티나에서도 뭐 그렇게 금융시장이 출렁거리거나 그러지도 않았고요. 그리고 미국과 중국의 무역협상 기대감 남아 있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영국의 브렉시트가 연기가 됐습니다. 기업 실적 괜찮게 나왔고요. 연준 금리나 한다고 합니다. 자, 이대로 계속 가느냐? 우리가 이제는 냉정을 찾고 또 생각을 해야 되죠. 왜냐하면 오늘부터 연준은 회의에 들어갑니다. 이미 25bp 금리 인하는 시장에 반영이 됐기 때문에 25bp를 진짜 땅땅땅 인하한다고 증시가 좋아지진 않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골드만삭스에서 예상했던 대로 이제 앞으로 금리 인하 안 하겠습니다라고 한다든가 혹여 정말 미친 척하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금리 인하를 안 한다던가 뭐 이랬으면 또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지겠죠. 그리고 이번 주에 뭐가 진행이 됩니까? 예, FOMC 회의도 있지만 미국의 3분기 GDP 경제 성장률이 발표가 됩니다. 지금 시장이 1.6을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또 1.6 이상 나오면 또 예상치보다 잘 나왔다고 하겠죠. 그리고 고용지표가 발표가 되고 크라이막스는 11월 1일 미국의 PMI 지표, 제조업 PMI 지표와 노동부 고용지표가 발표가 됩니다. 근데 참 얘네들이 꼼수를 잘 쓰는 게 제가 어제 방송에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미국의 3분기 경제 성장률도 1.6까지 쭉 눈높이를 낮춰놨고요. 고용부에서 발표하는 비농업자 고용자 지수도 13만 건을 기록했던 9월보다 훨씬 떨어진 정말 한 자릿수, 뭐 8만,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경우에는 2만 5천 명까지 예상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눈높이를 많이 낮춰놨기 때문에 그 예상치보다 잘만 나오면 아이고 미국 경제가 좋다라고 할 겁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요. 그거는 되게 단순한 투자자들의 그냥 희망에 약간 좀 기대해주는 정도고 냉정한 시장은 그걸 아마 저는 정확히 판단해주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10월의 마지막 주를 남겨두고요. 예, 첫 스타트는 꽤 좋았습니다. 어느 악재 하나 없는 것처럼 좋아 보였습니다. 저는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호사다마라고요. 예, 좋은 일이 막 생기면 나쁜 일을 우리는 생각할 수가 없게 되고요. 예, 좋은 일이 막 여기저기서 터지면 좋은 일이 막 터질 것 같으면 예, 우리는 조심해야죠. 예. 앞으로 전개되는 이번 주는 정말 그 어느 때보다도 아주 타이트하고 여러 가지 이슈 때문에 긴장을 많이 해야 되는 한 주니까요. 10월의 마지막 주 좀 피로감을 느끼시겠지만 예, 긴장을 하시고 잘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도 이런 건 있을 수 있어요. 뭐 10월 마지막 날쯤에 돼서 또 뭐 그 윈도우 드레싱 효과도 또 기대할 수 있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뭐 시장이 앞으로 막 크게 무너진다 이게 아니라 시장이나 인생이나 주식이나 인생이나 한쪽 방향으로 계속 갈 수는 없는 것이다. 10월의 마지막 주 월요일날 분위기가 너무 좋아서 우리가 또 잠깐 냉정을 잃고 우리가 체크해야 될 리스크들을 놓칠 수도 있다. 놓치면 안 된다. 이런 메시지를 좀 전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오늘 돈다방 미스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10월 30일 예, 수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고요. 고맙습니다.